여보, 이제 쉬어요. 난 괜찮아요. 장례식장.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한 남자가 소리쳤다. 가난한 주제에 우리 인생의 짐만 됐잖아요. 박도현 38. 그는 장모 한유정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63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욕을 견뎠다. 시장에서 반찬 팔며 근근히 살아온 가난한 장모. 도연은 늘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장례식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최민재 회장 추모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글자. H와 이홀딩스 창업자 한유정.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가난한 장모가, 시장에서 깻잎 팔던 그 할머니가. 그날 이후 도연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누구였는지를. 시작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보, 이제 쉬어요. 난 괜찮아요. 사람들은 늙은이를 쉽게 판단한다. 주름진 얼굴과 구부정한 허리, 낡은 옷차림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진 세월의 무게를, 그 허리를 구부린 수많은 밤들을, 그 옷 속에 감춰진 선택들의 역사를 말이다. 한유정, 63. 시장 골목 끝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그녀를 본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노인네라 생각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배추를 다듬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할머니. 손님들에게 늘 공손하게 고개 숙이고 덤으로 파 한 줌이라도 더 얹어주려 애쓰는 그런 사람. 딸 하나 겨우 대학 보내고 사위 눈치나 보며 사는 가난한 노년이라 여겼다. 오늘은 그녀의 남편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이다. 장례식장 앞 주차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들이 많았다. 평범한 회사원의 장례치고는 너무 많은 조문객들.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고 검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들이 무리지어 들어섰다. 장례식장 직원조차 고개를 갸웃했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조심스러워지니까. 유정은 상주석에 앉아 묵묵히 절을 받았다. 검은 상복 속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60평생을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조문객 하나하나에게 정중히 고개 숙이고 위로의 말에 작게 고맙다 답했다. 그 옆에 선 딸 수지는 붉게 부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는 우는 법도 잊은 것 같았다. 장모님, 저 사람들 누구예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인맥이 넓었나?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위 박도현 38. 중소기업 영업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실적은 늘 중간 정도였다. 그는 처가 식구들을 늘 무시했다. 가난한 장모, 변변찮은 장인. 자기 아내가 그런 집안 출신이라는 게 늘 불만이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처가 쪽은 기대할 게 없다고 푸념하곤 했다. 그런 도연이 오늘따라 불편했던 건 이 많은 조문객들 때문이었다.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의 직함이 심상치 않았다. 전무, 이사, 대표. 도연이 평생 비굴하게 굴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장모 앞에서 허리를 숙였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조문이 끝나갈 무렵 도연은 장례식장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며 통화를 했다. 회사 후배와의 통화였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아,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틀째 여기 박혀 있으니까 미치겠네. 장모님은 또 저렇게 점잖은 척 하시고. 그때였다. 유정이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본 도연은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졌다.
술 기운도 있었다. 장례식 전날 밤 친구들과 마신 소주가 아직 남아 있었다. 장모님, 장모님. 유정이 멈춰섰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폐를 끼치셨는지 아세요? 가난한 주제에 우리 인생의 짐만 됐잖아요.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수진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정의 팔을 거칠게 잡았고 머리채까지 움켜쥐었다. 유정의 단정히 빗어올린 머리가 흐트러졌다. 그 순간 유정의 눈에 스친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실망이었다. 자신이 잘못 봤던 사람에 대한 후회, 딸을 위해 참아왔던 시간들에 대한 허무함.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도연의 손을 뿌리치고 허리를 펴고 섰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누군가 도연을 말렸고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유정은 아무것도 듣지 않는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상주석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때 장례식장 스피커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민재 회장 추모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잠시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도연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다. 화면에는 낯선 회사 이름이 떠올랐다. HY 홀딩스, 그리고 고인의 양력이 흘러나왔다. 전직 부회장, 투자 전문가, 그리고 창업자 한유정의 배우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창업자? 한유정? 저 가난한 장모가? 유정은 여전히 상주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스크린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다만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 쉬어요. 난 괜찮아요. 그녀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조차 조용히 닦아냈다. 60평생 그녀는 우는 법을 잊은 게 아니었다. 그저 올 시간이 없었을 뿐이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다. 유정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다. 반찬 가게 셔터를 올리고 김치통을 정리하고 깻잎을 다듬었다. 손님들은 많이 힘드시죠? 하며 위로했지만 유정은 늘 그렇듯 담담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답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강한 줄 알았다. 하지만 강한 게 아니라 익숙한 것뿐이었다. 슬픔을 삼키는 일에, 혼자 버티는 일에 너무 오래 익숙해진 것뿐이었다. 새벽 5시 시장은 깨어났다. 배추를 실은 트럭이 도착하고 생선 비린내가 골목을 채우고 아주머니들의 흥정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울렸다. 유정은 그 속에서 묵묵히 일했다. 손에 밴 일들, 배추 다듬고 무 썰고 양념 버무리고 60평생 해온 일들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지난 20년간 다시 시작한 일들이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유정이 왜 이 시장에 있는지를, 왜 이 나이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일해야 하는지를. 그저 가난해서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느라 고생한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25년 전 유정은 H와 홀딩스의 창업자였다. 38배 나이에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투자회사. 밤을 새워 사업 계획서를 쓰고 은행을 쫓아다니며 대출을 받고 단 한 명의 직원과 함께 시작했던 그 회사가 10년 만에 업계 선두로 올라섰다. 사람들은 유정을 여장부라 불렀다. 냉철한 판단력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녀가 투자한 기업은 성공했고 그녀가 거절한 제안은 대부분 실패했다. 하지만 성공은 늘 대가를 요구한다.
유정은 어린 딸 수진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회의에 가느라, 출장을 가느라, 계약서를 검토하느라 딸의 손을 놓쳤다. 수진은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숙제를 했고, 혼자 울었다. 학교 학부모 상담에도 유정은 가지 못했다. 비서가 대신 갔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그러다 어느 날 12살 수진이 말했다. 엄마는 나보다 회사가 더 좋은 거지. 그 한마디가 유정의 심장을 찔렀다. 딸의 눈에는 서운함이 아니라 체념이 담겨 있었다. 이미 기대하지 않는 눈빛. 유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지, 성공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되물었다. 결국 유정은 결정했다. 회사를 남편에게 넘기고 자신은 물러나기로. 이사회는 반대했다. 주주들은 항의했다. 창업자가 떠나면 회사가 흔들린다고 했다. 하지만 유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딸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실패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유정은 시장으로 왔다. 화려한 오피스를 떠나 좁은 반찬 가게로. 명함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회의 대신 손님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몰락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정은 알았다. 자신이 비로소 중요한 것을 찾았다는 걸. 딸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학교 행사에 가는 것, 아플 때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들이 어떤 계약서보다 소중하다는 걸. 수지는 조금씩 변했다. 엄마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웃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유정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했다. 회사에서 받았던 어떤 박수보다 딸의 웃음소리가 더 값졌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수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유정은 사위 도연을 처음 봤을 때부터 불안했다. 딸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하지만 딸이 행복하다고 하니 참았다. 사위가 자신을 무시해도, 명절 때마다 돈 타령을 해도 유정은 웃으며 넘겼다. 딸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랐으니까. 그런데 남편 민재가 갑자기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유정은 울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담담했다. 사람들은 충격으로 감정이 마비된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유정은 알았다. 자신이 이미 너무 많은 이별을 겪어왔다는 걸. 그런데 도연이 장례식장에서 폭언을 했다. 머리채를 잡았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했다. 그 순간 유정은 느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딸을 위해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는 꺼내야 할 때라는 걸. 장례 다음 날, 한 남자가 반찬 가게로 찾아왔다. 정장 차림의 50대 남자. 그는 유정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대표님, H&E 홀딩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유정은 깻잎을 다듬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가게 밖에서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도연이었다. 그는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대표님? H&E 홀딩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큰 돈이 걸린 건가? 혹시 자신이 놓친 게 있나? 유정은 그날 밤 오랜만에 정장을 꺼냈다. 20년 동안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옷. 먼지를 털고 다림질을 했다. 거울 앞에 선 유정은 낯설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이었다. H&E 홀딩스 본사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서 있었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다.
유정은 로비에 들어서며 잠시 멈춰섰다. 20년 만에 다시 밟는 이곳.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로비는 더 넓어졌고, 인테리어는 세련되어졌고, 사람들의 얼굴도 낯설었다. 하지만 공기만은 똑같았다. 긴장과 야망이 뒤섞인 차가운 공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비서 이진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유정은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회사의 주요 지분이 자신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사회실 문이 열렸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8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50대에서 60대의 남자들. 양복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들. 유정이 들어서자 몇몇은 일어났지만 몇몇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존중과 무시가 섞인 분위기였다. 유정은 상석에 앉았다. 그 자리는 남편이 앉던 자리였다. 20년 전 자신이 앉았던 자리이기도 했다. 의자는 여전히 편안했다. 하지만 유정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자신이 떠났던 이유를 생각했다. 딸, 가족, 그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믿었던 그 선택. 이사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부회장 김태준,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남편의 오랜 동료였지만 유정에게는 늘 경계심을 드러냈던 사람이다. 한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별세로 인해 애도를 표합니다만 회사는 계속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정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의 말 뒤에 숨은 뜻을 읽었다. 당신은 20년간 이 자리를 떠나 있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회사는 계속되어야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말했다. 전무박상철, 5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대표님,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 회사 경영은 현장 감각이 중요합니다. 20년의 공백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유정은 미소 지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미소였다. 제가 시장에서 20년을 보낸 것도 현장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신뢰를 쌓고 약속을 지키는 일. 그것이 경영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사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유정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다. 시장 골목에서 손님들에게 쓰던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었다. 이사회실에 어울리는 결정권자의 목소리였다. 마치 20년의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회의가 진행되었다. 보고서들이 넘어갔고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유정은 하나하나 꼼꼼히 들었다. 질문했고 지적했고 때로는 침묵했다.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다. 숫자를 읽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 모두 살아있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대표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영상 하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대표님과 관련된. 유정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도연이 자신에게 폭언하던 그 장면이 누군가의 휴대폰에 찍혀 퍼지고 있다는 것을. 김태준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화면 속에서 도연이 소리치고 있었다. 가난한 주제에 우리 인생의 짐만 됐다. 유정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도 선명했다. 조회수는 벌써 10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댓글들도 달려 있었다. 저게 사람이냐, 사위 인성 최악, 저 할머니 불쌍하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몇몇 댓글이 유정의 정체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유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떴다. 유정은 혼자 이사회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빌딩들이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화려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유정의 마음은 시장 골목에 있었다. 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그 작은 부엌에 있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미안하구나. 엄마가 또 내 앞에서 강해져야겠구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유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63 노인의 그림자가 아니라 한 회사를 일으킨 창업자의 그림자였다. 도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H와 이홀딩스, 시가총액 3천억 원, 창업자 한유정. 검색하면 할수록 믿기지 않았다. 저 가난한 장모가 시장에서 깻잎 팔던 그 할머니가 재벌이었다니. 아니, 재벌이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최대 주주라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도연은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회사 홈페이지, 뉴스 기사, 과거 인터뷰 영상들. 25년 전 유정의 모습이 있었다.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투자 포럼에서 발표하는 모습. 그때의 유정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 말투도, 눈빛도, 존재감도. 하지만 동시에 똑같았다. 그 흔들리지 않는 눈빛만은. 새벽 5시,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옆에서 자던 아내 수진이 움직였다. 어디가? 벌써 일어나?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처갓집이었다. 유정이 혼자 사는 작은 빌라. 도연은 그곳에 가본 적이 손에 꼽았다. 늘 불편했다. 좁고 낡은 집, 오래된 가구들, 곰팡이 냄새까지. 그런 곳에 장모가 사는 게 창피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집이 다르게 보였다. 장모가 일부러 선택한 삶이라면? 숨어 지낸 이유가 있다면? 도연은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다. 유정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타났다.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도연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일찍 왔네. 들어와. 집안은 여전히 좁았다. 거실 한쪽에 낡은 소파, 작은 식탁, 벽에 걸린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 도연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다. 유정은 보리차를 따라 건넸다. 도연은 그 컵을 받으며 손이 떨렸다. 장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유정은 대답 대신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H와 이홀딩스, 장모님이 창업자시라는 걸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유정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할 이유가 없었어. 그건 오래전 일이니까. 오래전 일이라뇨. 지금도 최대 주주시잖아요. 그렇게 큰 회사를. 말을 하다 도연은 멈췄다.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떠올랐다. 머리채를 잡았던 그 순간, 폭언했던 그 말들. 그게 재벌 할머니가 아니라 평범한 장모였기에 가능했던 것들이었다. 도연아, 내가 회사를 떠난 건 수진이 때문이었어. 딸이 엄마가 필요했으니까.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자신은 늘 돈을, 성공을,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중요하게 여겼다. 장모를 가난하다고 무시했고 아내를 변변찮은 집안 출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는 몰랐다. 장모님, 제가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한 짓은
그날 일은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유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용서가 아니었다. 단지 사실을 진술하는 것뿐이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다.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장모님,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 일이든 뭐든. 유정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도연의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진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후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이 안 됐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었다. 도연아, 네가 도울 건 없어. 난 20년간 혼자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네가 해야 할 일은 내 딸을 잘 대해주는 것뿐이야.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정의 질문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정말 수진을 잘 대해주고 있었나? 아내의 말을 경청했나? 아내의 힘든 점을 이해했나? 돌이켜보면 자신은 늘 불평만 했다. 처가 식구 욕하고 아내 월급이 적다고 불만 터뜨리고 자기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유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이제 가봐. 수진이가 깨어날 시간이네. 아침은 챙겨줘야지. 도연도 일어났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언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그는 고개만 숙이고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도연의 등이 굽어 보였다. 38 남자의 등이 아니라 무언가 큰 짐을 진 사람의 등이었다. 유정은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봤다. 연민도 분노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유정도 알았다. 이제 그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영상이 퍼지고 신분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장 아주머니들도 단골 손님들도 모두가 자신을 다르게 볼 것이다. 유정은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카락, 굳은 살 박힌 손. 63의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다. 무너지지 않는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집을 나섰다. 시장으로 가는 길, 아침 햇살이 따스했다. 하지만 유정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시장은 소문이 빠른 곳이다. 특히 남의 이야기는 바람보다 빨리 퍼진다. 유정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다. 평소처럼 언니 일찍 왔네 하며 인사하던 옆가게 주인은 눈을 피했다. 건너편 생선가게 아저씨는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했다.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대놓고 수군거렸다. 유정은 모른 척했다. 가게 셔터를 올리고 반찬통을 정리하고 김치를 꺼냈다. 손에 익은 일들이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시선이 느껴졌다. 등 뒤에서, 옆에서, 골목 저편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첫 손님이 왔다. 단골 할머니였다. 늘 깻잎 한 묶음씩 사가던 분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유정 씨, 인터넷에 나온 거 봤어요. 그게 진짜예요? 유정은 깻잎을 담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럼 재버리셨던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유정은 담담하게 웃었다. 재벌은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회사했던 사람이죠. 깻잎 드릴까요? 할머니는 깻잎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자리를 떠났다. 점심때가 되자 시장 상인회 회장이 찾아왔다.
60대 중반의 남자,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채소 도매를 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유정 앞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유정 씨, 솔직히 말해봐요. 그 회사, 정말 당신 거예요?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업은 제가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운영하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럼 돈이 많다는 얘기 아닌가?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장사를?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유정은 한숨을 쉬었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해야만 했다. 회장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딸과 함께 있고 싶었고,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속았다고요. 속았다는 말에 유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누군가를 속인 적이 있나?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 단지 과거를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게 속이는 것인가? 유정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회장은 담배를 끄고 자리를 떠났다. 유정은 혼자 남았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오후 내내 손님은 두세 명밖에 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옆 가게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언니 괜찮아요?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요. 유정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도 알았다. 쉽게 잊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오래 기억한다. 특히 자신과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 저녁 8시, 유정은 가게 문을 닫았다.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셔터를 내렸다. 평소보다 일찍 끝났다. 팔린 게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 아래 유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63 노인의 모습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딸 수진이 서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유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아, 왜 여기 와 있니?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수진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유정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물을 끓였다. 차를 내어주고 조용히 기다렸다. 수진이 진정될 때까지. 엄마가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드신 분이었는데 저 때문에 다 포기하신 거죠? 유정은 고개를 저었다. 포기한 게 아니야. 선택한 거야. 너와 함께 있는 걸 선택한 거지. 그런데 저는 엄마한테 효도도 못하고 도연이는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수지는 다시 울었다. 유정은 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 젊은 손을 감쌌다. 유정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린 시절 수진이 떠올랐다. 12살 때 자신에게 물었던 그 말. 엄마는 나보다 회사가 더 좋은 거지? 그 눈빛이 지금도 선명했다. 그때 유정은 결심했다. 다신 딸에게 그런 눈빛을 보이지 않겠다고. 회사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딸이 중요하다고 증명하겠다고. 그리고 20년을 살았다. 시장 골목에서, 좁은 집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화려함은 없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딸과 함께한 저녁 식사들, 학교 행사에서 만난 딸의 미소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것들이 어떤 이사회보다 소중했다. 수진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일 좋았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하지만 엄마, 이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시장에서도 힘드실 텐데. 유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골목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다. 20년을 살아온 이 골목, 이 동네, 이 사람들. 이제 그들과의 관계도 변할 것이다. 편하게 인사하던 이웃들도, 스스럼 없이 말 걸던 단골들도 모두 어색해할 것이다. 괜찮아. 엄마는 강해.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유정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수지는 그걸 알아챘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약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항상 강했던 엄마, 무너지지 않던 엄마가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정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유정, H&E 창업자, 시장 할머니의 정체. 클릭 수는 수십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3천억 재벌, 20년간 시장에서 숨어 살았다. 장례식장 폭행 영상의 주인공. 알고 보니 재벌 할머니, 감춰진 삶, 그녀는 왜 침묵했나? 유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숨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로?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다. 과거도 현재도 그 사이의 20년도. 언론은 그녀의 삶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창업 과정, 성공 스토리, 갑작스러운 은퇴, 그리고 시장에서의 살. 모두가 궁금해했다. 왜 성공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는가? 왜 숨었는가? 왜 말하지 않았는가? 오전 10시 유정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 마이크를 든 사람들. 초인종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유정은 커튼을 치고 안에 숨어 있었다. 나가고 싶지 않았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나지 않았다. 한유정 대표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왜 20년간 침묵하셨습니까? 유정은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질문들이 빗발쳤다. 사위의 폭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로 복귀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상인들은 속았다고 느끼는데 하실 말씀은? 유정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63세 몸은 무겁고 지쳤다. 20년간 쌓아온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살아야 한다고, 재벌은 재벌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요구했다. 하지만 유정은 그저 평범한 엄마이고 싶었을 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 이진수였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언론이 회사 앞에도 몰려들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오셔야 합니다. 유정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정은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다.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무너지지 말자.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다. 집을 나설 때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들이 쏟아졌다. 유정은 고개를 들고 걸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앞만 보며 걸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H&E 홀딩스로 향했다. 회사 앞에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유정이 차에서 내리자 또다시 플래시가 터졌다. 보안 요원들이 길을 만들어줬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막을 수 없었다. 사위를 고소하실 겁니까? 시장 생활은 위장이었습니까? 주식을 처분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정은 묵묵히 걸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이사회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살벌했다.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변호사들도 배석해 있었다. 김태준 부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번 사태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주가도 하락했고 거래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정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 회사에 영향을 미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박상철 전무가 서류를 내밀었다. 대표님, 이건 사퇴 권고안입니다. 당분간 대표직에서 물러나시고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복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퇴? 그 단어가 유정의 귀를 때렸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이 키운 회사에서 물러나라는 말이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사위의 잘못 때문에. 유정은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모두가 회사를 지키려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정은 고개를 저었다. 사퇴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김태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님,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언론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러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유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20년 전 딸을 위해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떠나라는 건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남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설득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태준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위 문제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든 공개 사과를 받으시든. 유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도시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화려한 세계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갑고 냉정한 계산들만 있었다. 사람의 온기는 없었다. 도연은 제 딸의 남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딸이 상처받습니다. 그건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감정과 경영은 분리하셔야 합니다. 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유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퇴는 없습니다. 대신 이 문제를 제 방식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유정은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무릎이 후들거렸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두려웠다. 이사들과 맞서는 것도, 언론과 싸우는 것도 모두 버거웠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한번 물러나면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유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응,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유정은 로비로 내려왔다.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카메라들이 그녀를 향했다. 유정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다. 유정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제 삶을, 제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은 밖으로 걸어 나갔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63 노인의 뒷모습은 굳건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회사에서 호출을 받았다. 인사팀장실이었다.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팀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옆에는 법무팀 직원까지 배석해 있었다. 박도연 과장, 앉으세요. 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다. 장례식장 영상이 회사까지 퍼진 것이다.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개인 행동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권고사직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팀장님, 그건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회사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신 장모가 누군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H와 E홀딩스와 우리 회사는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 장모를 무시하고 폭언하고 머리채를 잡았던 그 순간이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회사를 나서는 도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38, 중소기업 팀장이라는 직함도 안정적이던 월급도 모두 사라졌다. 손에는 개인 물품을 담은 작은 박스 하나뿐이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었다. 도연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울다 지친 얼굴이었다. 도연은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당신 짐 챙겨서 보내준다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에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없어요. 당신은 엄마한테 한 짓을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들킨 걸 후회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처갓집 앞에 섰다. 밤새 고민했다. 어떻게든 용서를 구해야 했다. 장모에게, 아내에게 무너진 모든 것에 대해.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유정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도연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들어오게. 집 안으로 들어간 도연은 거실에서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댔다. 장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유정은 그를 내려다봤다. 무릎 꿇은 사위의 모습에서 연민도 만족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허무했다. 이 남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아니면 잃은 것들 때문에 절망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일어나세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수진이도 아이들도. 유정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도연아, 네가 변하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서야. 유정의 말에 도연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유정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수진이한테 어떤 남편이 되느냐, 아이들한테 어떤 아버지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유정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자신은 늘 남의 시선만 신경 썼다. 장모가 가난해 보여서, 처가가 변변찮아 보여서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돌아보지 않았다. 회사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지만 수진이와의 관계는 네가 풀어야 해. 내가 대신할 수 없어. 도연은 눈물을 닦았다. 장모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정은 작게 미소 지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겸손하게, 진심으로. 그게 유일한 길이야.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38년을 살면서 무엇을 잃었나. 직장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자존심도 잃었다.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거리를 걷는 도연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작은 변화, 아주 작은 깨달음.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그날 저녁, 도연은 작은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한 것들. 첫 줄에는 이렇게 썼다. 장모님께 한 폭언과 폭력. 두 번째 줄.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 세 번째 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 글씨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줄, 두 줄, 페이지가 채워졌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다. 추한 자신, 비겁한 자신, 잘못 살아온 자신과. 유정은 도연이 떠난 후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저 남자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기회는 주고 싶었다. 딸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 이진수였다. 대표님, 내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정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정은 거울 앞에 섰다. 63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일 세상 앞에 서야 한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고 자신의 삶을 증명해야 한다. 유정은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다. 다림질하고 구두를 닦았다. 내일을 준비했다.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 카메라맨들, 그리고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일반인들까지. 모두가 한유정이라는 여자의 진실을 듣고 싶어 했다. 왜 숨었는가? 왜 가난하게 살았는가? 왜 이제야 나타났는가?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아무도 몰랐다. 오후 2시 유정이 단상에 올랐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히 올린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유정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준비한 원고를 펼쳤다. 하지만 읽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봤다. 오늘 이 자리는 변명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삶을 설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유정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25년 전 저는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성공했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유정의 말을 기다렸다. 유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25년 전이 떠올랐다. 12살 딸이 혼자 밥을 먹던 모습, 학교 행사에 혼자 온 딸의 뒷모습. 엄마는 나보다 회사가 더 좋은 거지? 라고 묻던 그 눈빛. 딸이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 회의실에 있었고 출장 중이었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성공이 무슨 의미인지, 온 세상을 얻고도 내 아이를 잃으면 무슨 소용인지. 유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회사를 남편에게 맡기고 저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해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왜 숨기셨습니까? 당당히 밝히고 사셨어도 되지 않았습니까? 유정은 작게 미소 지었다. 숨긴 게 아니라 내려놓은 겁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엄마로, 평범한 이웃으로. 유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말이 가장 아팠다. 자신은 가난한 척한 게 아니었다. 정말로 평범하게, 소박하게 살았을 뿐이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20년을 일했고, 땀 흘렸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제 과거를 말하지 않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저를 재벌이라 부르지만 전 그냥 한 사람입니다. 딸을 키운 엄마이고 남편을 잃은 아내이고 시장에서 반찬 팔던 상인입니다. 그게 제 진짜 모습입니다. 회견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다. 젊은 여기자였다. 사위분의 폭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은 한참을 침묵했다.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사위를 감싸자니 비난받을 것이고 비난하자니 딸이 상처받을 것이었다. 하지만 유정은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도 제 딸의 남편이고 제 손주들의 아버지니까요. 여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법적 조치는 없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유정은 고개를 저었다. 법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20년 전 선택한 이유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났다. 유정은 단상에서 내려와 복도를 걸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모든 힘을 다 쏟아낸 것 같았다. 비서 이진수가 부축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유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사람들, 지나가는 차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자신의 고백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이는 이해할 것이고 어떤 이는 여전히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자신은 할 말을 다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딸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끌어안았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기자회견 다 봤어요. 유정은 딸의 등을 토닥였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모녀가 서로를 아는 채 말없이. 유정은 느꼈다. 이것이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라는 걸. 회사도 명예도 돈도 아닌 이 따뜻한 온기. 딸의 체온, 딸의 숨소리, 딸의 존재. 그날 밤 유정의 기자회견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댓글들이 달렸다. 이해가 간다. 저런 엄마를 둔 딸이 부럽다. 진짜 성공이 뭔지 보여준 사람. 사위는 반성해야 한다. 물론 비난도 있었다. 위선이다. 재벌의 쇼다. 결국 돈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다. 하지만 유정은 더 이상 그것들을 보지 않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박한 식탁, 된장찌개와 김치, 밥 한 그릇. 평범한 저녁이었다. 유정은 행복했다. 이 순간이, 이 평범함이 자신이 20년간 지켜온 것이라는 걸 알았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골목은 조용했고 별은 희미하게 빛났다. 유정은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폭풍은 지나갔을까? 아니면 아직 남아있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어떤 폭풍이 와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